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중세 국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중세 국어를 공부할 때 어떤 너무 따로따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연속적으로 하려면은 일단 훈민정음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훈민정음을 먼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중세국어는 어떤 시기일까요? 바로 10세기 초에서 10세기 초 고려 건국에서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말하고요. 특히 이제 1444년에 훈민정음이 드디어 창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우리글로 제대로 표기할 수 있게 됐고요. 문화적으로도 우리 문학과 놀이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된 시기가 바로 중세국어입니다. 바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라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앞에서 이제 고대국어를 하면서 시대 구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중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전기하고 후기로 나뉘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이제 고려시대의 중심의 언어였고 우리가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훈민정음 창제의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중세 후기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중세국어라고 한다면 바로 전기가 아니고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를 말한다는 거. 바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그 국어를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후기 중세국어를 생각을 해본다면 후기 중세국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이제 국어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였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어떤 문자 생활을 했겠어요? 우리가 이제 말은 있지만 이제 글자가 없었죠. 우리말을 이제 제대로 표기하는 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 또는 또 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기를 하는, 빌려서 표기를 하는 찾아 표기법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국어 공부를 할 때 이두라든지 구결이라든지 이 앞전 시간에 항찰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 구결, 항찰의 방법을 가지고 했었죠.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 창제하고 이제 반포를 한번 이제 본다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자로서의 훈민정음도 있고 이 훈민정음을 해설한 책으로서의 훈민정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한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은 이제 글자 훈민정음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는요, 바로 우리가 이제 1443년 세종 25년 12월에 창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이제 이때 창제를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랍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446년 세종 28년에 드디어 이제 반포를 하게 됩니다. 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문자는 아니었어요. 공식적인 문자는 바로 우리 한자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백성들을 앞에다가 놓고 내가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막 반포를 앞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한자를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위한 이제 부수적인 수단으로 지은 문자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반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한글날을 바로 이제 10월 9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바로 훈민정음 해설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세종이 쓴 첫 번째 그 서문에 이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글날을 10월 9일 바로 이때 반포를 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지은 그 창제 원리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여기 훈민정음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에 잘 나와 있겠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왜 해례본이라고 하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개의 해설, 해 그리고 1개 용례, 예시를 든 것이죠. 그래서 5개의 해설이 뭐냐면 바로 제자해 어떻게 이 글자를 만들었느냐, 초성에 대한 해설, 그리고 중성에 대한 해설,
해설, 종성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제 글자를 합쳐서 쓰는 것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 이렇게 들고 있죠. 그렇다면 훈민정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훈민정음 이제 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건 뭐겠어요? 바로 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건 바로 제자해가 되겠죠. 어떻게 글자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설이니까요. 자, 그럼 이 제자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초성부터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훈민정음 초성을 본다면 발음기관을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과학적인 게 우리가 글자를 그 소리를 낼 때 자음을 소리를 낼 때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발음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글자를 발음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래 초성을 만들려면 발음기관에서 나오는 그 발음기관에 글자가 발음될 때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형 그대로 본뜨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이런 원리다. 왜냐면 어때요? 이렇게 얼마나 관찰을 많이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목구멍 이렇게 발음기관에서 글자가 발음될 때의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본뜰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의 이제 과학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구나. 글자에 그 글자를 발음하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뜨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성, 우리 초성 알죠? 이제 글자에서 맨 앞부분 이 초성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동양의 흔히 우리가 이제 당시에 동양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데 동양에서의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에 이제 근거를 두고 당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설, 순, 치, 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이제 동양에서의 동양 이제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5개로 기본자를 삼게 된 것이죠. 어쨌든 초성자는 바로 이제 발음기관에 글자가 발음될 때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음이라고 하고 설음이라고 이게 이제 어금니 아자거든요. 그래서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을 소리를 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혀가 이렇게 닿는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이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우리가 기억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설음은 이제 혀설자에다가 음이에요. 그래서 혀에서 나는 음인데 설음 바로 느 발음 해보세요. 느 해보시면 이렇게 혀가 위에를 이렇게 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이걸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하더라. 설음을 발음해보니까 느를 발음해보니까 그래서 니은이라고 이렇게 이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본따서 한 것이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혀가 이제 기역자로 구부러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의 모양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교과서 같은데 공부를 우리 같이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입술에서 입술의 요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미음인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 내용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교과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수능 같은 경우에 이거 어디서 왔겠어요? 바로 한자에서 입구자 있죠. 한자 입구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입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미음 요걸 본땄다. 이제 요것을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음도 보시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빨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네모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중에서 뭐예요? 송곳니만 이렇게 생겼죠. 송곳니를 본딴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이를 본땄다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의 모습을 본땄다라고 하니까 이빨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이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한자에서 이치자거든요. 한자에서 보시면 여기 있죠. 요 모습을 본뜨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자였던 한자 영역을 아주 안 바뀌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후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목구멍 있죠? 이 목구멍의 모습을 본따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후음 이응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형을 해서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었는데요. 이거에 이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소리가 약간 세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획, 더하다라는 거거든요. 플러스한다. 뭐 획을 플러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획을 하나 더 더해서 얘보다는 크가 그보다는 소리가 좀 더 세다라는 그런 특징을 글자에 표시를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획을 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원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의 모양 속에 그 글자가 가리키는 자음의 음성적 특징, 음성학적 특징, 그리고 음성적인 이런 관계, 더 소리가 세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획을 더해서 더 강한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획을 더해서 크가 더 좀 더 획이 들어가서 좀 더 소리가 세다. 자, 설음인 니은을 기본자로 해서 여기에다 획을 더 더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더했죠? 그래서 이게 더 획이 더했기 때문에 소리가 더 세다. 이 뒤에서 획을 더 더해서 얘가 더 소리가 더 세다. 이렇게. 그리고 무보다는 우리가 부가 좀 더 세다. 그리고 푸가 좀 더 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했죠. 이건 좀 특이하긴 하죠. 갑자기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리고 치음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본자인 시옷에다가 획을 더 더해서 즈가 더 소리가 세고 즈보다는 츠가 더 소리가 세다라는 것을 이제 가획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고음도 역시 아까 목구멍 소리였죠? 응에서 역시 소리가 약간 더 세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획을 더 더했고 또 획을 더 더해서 흐가 더욱더 소리가 더 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획의 원리, 바로 가획의 원리에는 획을 더해서 더 강한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히읗보다는 소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여린 히읗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현대국어에 없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체자는 어때요? 다를 이자, 몸체자 글자죠. 다른 거하고 다른 글자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냐라고 본다면, 아니 여기다 획을 더 더하면 우리가 소리가 좀 더 세져야 되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징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이한 글자인데 다른 글자인데 라고 해서 이제 이체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획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가획 이전과 비교해서 소리가 세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예외적인 글자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다가 획을 더 그어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아음에서 소리가 점점 더 세지게 되면 바로 후음의 소리가 세진 것과 비슷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음에다가 획을 더 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 이응은 바로 옛이응이라고 하고요. 음가가 있는 이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강 있고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위에 요 글자는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음가가 없죠. 이거나 똑같은 소리로 나니까.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있죠. 자, 음가가 있는 이 이응을 바로 이렇게 옛이응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음가가 있다라는 거, 응이라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설음이라고 해서 리을로 있고요. 역시 이거는 반치음이라서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이제 반치음이라고 해서 소리는 즈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획을 더했지만 가획의 과정을 거쳤지만 소리가 세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체자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이제 제자의 해설에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으세요. 이제 그 소리로 인하여 획을 더한 것은
뜻은 모두 같다. 획을 더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오직 바로 옛니은은 다르다. 반설음과 반치음도 혀하고 이를 상형한 것이나 바로 옛니은과 마찬가지로 그 체를 그 모습을 달리한 것으로 가획의 뜻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획을 했지만 소리가 세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획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것들과 다르다. 얘네들과 다르다. 라고 해서 이체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초성자 17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초성 17자로 끝났냐? 그것이 아니죠. 이 초성자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글자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초성자 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만든 초성자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써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연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연달아서 쓰는 거. 우리가 흔히 이어쓰기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쓰기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요? 글자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어쓰기라면 이렇게 이어써야 되는데 연달아서 써야 되는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세로쓰기 방식이었죠. 우리 옛날 책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연달아서 써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게 연달아서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달아서 써라 라고 하면 바로 이어 써라 라고 하면 이렇게 이어서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어서 쓰냐? 바로 이응을요 입술 소리 아래에다가 이어서 쓰게 되면 입술 소리라. 아까 앞에서 입술 소리 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순음에 해당되는 소리였죠. 순음에 해당되는 소리 바로 미음이 있었고 여기다 가획을 한 비읍이 있었고 또 가획을 한 피읍이 있었죠. 미음, 비읍, 피읍이 있었다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응을요 그 입술 소리 아래에다가 이어 써보라는 거예요. 자, 이응을 입술 소리 아래다 이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순경음이 된다. 순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입술 순자고요. 경은 가벼울 경자예요. 음은 음이죠. 자, 그러니까 입술이 가벼운 소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입술이 가벼운 이 순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순경음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라고? 바로 입술 소리 아래에다가 바로 순음이거든요. 그게 입술 소리 아래에다가 이응을 이어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 소리인 비읍, 피읍, 쌍비읍, 미음에다가 밑에다가 어떻게 쓰라고? 이응을 이어서 쓰는 거 이것을 연서라고 하고요. 이어쓰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바로 이것은 순경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비읍, 이것만 있으면 비읍이 있지만 이응이 붙은 건 비읍 순경음, 이건 피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미음 순경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떨 때 주로 사용을 했냐면요. 특히 이제 이 순경음 비읍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순경 비읍은 이제 우리 고유어를 쓰는데 표기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이 순경음들은 바로 이제 한자어를 표기하는데 사용을 했거나 이게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순경음 비읍은 이제 고유어를 표기할 때 사용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병서가 있습니다. 병서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서다라는 설립자죠. 설립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갈바쓰기라고 해가지고 나란히 쓴다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초성을 어울려서 쓰려면 나란히 써라. 나란히 쓰라는 것은 이제 짝을 맞춰서 쓰라는 거예요. 종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초성도 이렇게 짝을 맞춰서 쓰는 병서도 있었고 종성에서도 바로 이 병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병서는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각자 병서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글자가 같이 나란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글자가 있는 거예요. 쌍기읍, 뭐 쌍디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글자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란히 쓰는 것을 우리가 각자병서라고 하고요. 다른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나란히 쓰는 경우가 있죠. 뭐 시읒, 기읒 다르죠. 시읒, 디귿 다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하병병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병병서 보시면 초성의 두 자하고요. 또 세 자를 합해서 나란히 쓰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두 개를 다른 글자를 이렇게 연달아서 쓰기도 이렇게 나란히 쓰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세 개의 글자를 이렇게 나란히 쓰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병서 바로 이제 갈바쓰기 나란히 쓰기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훈민정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훈민정음 초성을 만든 원리였던 상형, 그리고 이제 가획의 원리, 그리고 이체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초성자 17글자를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이어 쓰는 연서의 방법, 그리고 병서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중성자 만든 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를 꼭 집어넣어서 해줄 테니까 열심히 듣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 이제 어디 들어갈까요? 바로 이제 중성자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